이성계와 소년 외장. 고려 말 왜구들이 남해안 여러 지방에 출몰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르자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전라도, 경상도, 양광도, 삼도 관찰사에 임명하고 왜구를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답니다. 휘하의 여러 장수들을 이끌고 왜구 토벌에 나선 이성계는 왜구들의 수가 의외로 많은 데다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덤벼드는 왜구들의 항전에 번번이 패전에 패전만을 거듭하였어요. 그러다 결국 배긍렴, 김용휘, 지용기 등 9명의 뛰어난 장수들이 이끄는 선봉 부대마저 왜구와의 싸움에 패해 함양과 남원 산성을 점령당하게 되었답니다. 실로 왜구는 우리 군대가 대응하기에는 군사력이나 그 기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드세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난길에 오른 힘없는 백성들은 나라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이 제 이속만 챙기기 위해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다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든 조정 대신들이 한심하고 원망스럽기만 하였답니다. 이성계는 군사들을 이끌고 황산 서북을 돌아서 정산봉에 올라 그곳의 지형을 꼼꼼하게 살폈어요. 이성계의 짐작대로라면 왜구들은 지금까지 승리한 여파를 몰아 북진을 계속 강행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길을 지나갈 것이 분명하였지요. 이곳의 지형은 깊게 패인 골짜기로서 골짜기 요소요소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왜구들이 이 길을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기습하는 전술이 제일이었답니다. 휘하의 장수들과 작전 회의를 마친 이성계는 곧바로 장수들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출병할 것을 명하였어요. 때는 이미 서쪽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이었지요. 이성계는 대낮에 대규모의 병력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야음을 틈타 이동하여 미리 왜구들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였답니다. 출병하기 전 이성계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구들에게 패한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병력을 거느리고도 일개 섬나라에 불과한 왜구들을 물리치지 못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성계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답니다. 지금 맹세하건대 결단코 왜구들을 단 한 놈도 살려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무참하게 죽어간 무고한 백성들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들어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왜구들과 싸운다면 이제 우리의 앞길엔 승리만 있을 것이다. 이성계의 용맹스런 말에 군사들은 함성을 질렀답니다. 조금씩 기울어가는 저녁 햇살에 비친 군사들의 얼굴에는 죽음 같은 단단한 결의가 엿보였어요. 땅거미가 조금씩 깔리는 희미한 길을 따라 이성계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각자 배치받은 곳을 향해 행군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깊은 밤이었어요. 밝은 달빛은 온 산하를 평화롭게 비추는데 적진을 응시하는 이성계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이글거렸답니다. 이성계는 골짜기 요소요소에 휘화 장수들을 매복시켜 놓고 자신은 골짜기 맨 뒤쪽에서 배수진을 치고 최후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들려온 소식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답니다. 휘화 장수들이 이끄는 군사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눈앞에까지 몰려온 왜구들의 진지는 적막했지만 그러한 적막감이 오히려 피비린내를 풍기며 금방이라도 공격을 감행할 듯 위태롭게 느껴졌답니다. 한동안 말없이 적진을 응시하던 이성계는 등에 맨 활을 두 손에 들고 천천히 화살을 시위에 겨누었어요. 이성계는 있는 힘을 다해 시위를 당긴 다음 오른손에 잡은 화살을 놓았답니다. 화살은 어둠을 뚫고 날아가 잠복해 있던 왜구를 하나하나 쓰러뜨렸어요. 그와 동시에 왜구의 진지에서 횃불이 타올랐지요. 이성계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공격 명령을 내리고 힘차게 칼을 휘두르며 선두에 나섰어요.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죽여라. 어둠 속에서 일대 격전이 벌어졌지요. 이성계는 선두에서 말을 달리며 왜구들의 목을 무참히 베었답니다. 이성계가 정신없이 왜구들을 베고 있을 때 외장 한 명이 긴 창을 들고 이성계의 등 뒤로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이성계는 싸움에 몰두하느라 미처 등 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외장이 이성계의 등에 창을 내리꽂으려는 순간 부장 이두란이 쏜 화살이 외장의 가슴을 정통으로 명중시켰답니다. 실로 아슬아슬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이성계의 왼쪽 다리를 사정없이 꿰뚫었지요. 어느 녀석인지 활솜씨 한번 대단하구나. 이성계는 다리에 박힌 화살을 뽑아들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왜구들은 이성계의 용맹스러움에 잠시 전의를 상실한 듯 하였어요. 그러나 외장은 이성계를 집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왜구들은 이성계를 향해 노도같이 밀려들었지요. 오냐, 오너라 이놈들. 네, 니놈들의 목을 베어 훗날 얘기거리로 삼으리라. 이성계는 큰 칼을 휘두르며 밀려드는 왜구들을 향해 말을 몰았답니다. 그러더니 한꺼번에 8이나 되는 왜구의 목을 차례로 베어버렸어요. 기가 질린 왜구들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였고 그 뒤를 쫓는 이성계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답니다. 어딜 가느냐 이놈들. 벌써 목숨이 아까운 게냐. 어서 덤벼라. 이리 와서 나와 단판을 내자꾸나. 이성계의 당당한 호령에 왜구들은 너나 없이 도망치기에 바빴답니다. 그때였어요. 퇴각하는 왜구들을 해치고 힘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용사가 달려오고 있었지요. 모두들 의아해하는 가운데 말발굽 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었어요. 15이나 16쯤 되었을까. 어둠 속에서 보기에도 어린 소년 하나가 긴 창을 휘두르며 태각하는 왜구들을 뒤로 한 채 아군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답니다. 소년은 말을 달리면서 창으로 사정없이 아군을 찔러대는데 날렵한 창 솜씨는 보기에도 신기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이성계가 부장 이두란에게 물었답니다. 왜구들 중에서 저런 용맹스러운 아이가 있었단 말이냐? 대체 저 아이는 누구냐? 소문으로만 듣던 소년 장수 아지발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지발도? 아니, 저런 어린 나이에 장수가 되었다니 참으로 장한 아이구나. 이성계는 감탄하고 또 감탄했답니다. 비록 왜구의 용사였지만 그 도도함과 기세가 참으로 칭찬할 만했기 때문이지요. 이성계는 비록 왜구이긴 하나 죽이기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이두란과 상의하였어요.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생포하도록 하라.
장군, 생포하긴 어렵습니다. 날렵하고 번개처럼 빠른 창을 당하기도 힘들 뿐더러 설령 생포한다 해도 저 아이는 외장입니다. 아군의 사기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이성계는 애석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두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어차피 사로잡는다 해도 외장은 외장일 따름이었지요. 이성계는 아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기가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답니다. 내가 활로 저 아이의 투구를 쏘아 땅에 떨어뜨릴 것이니 그 틈을 타 두란이 자네가 화살로 머리를 명중시키게 자신 있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장군? 이성계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 외장을 향해 말을 달렸어요. 잠시 후 이성계는 쉴 새 없이 창을 휘두르는 소년 외장의 투구를 향해 활을 겨누었지요. 시위를 벗어난 화살은 정확하게 투구를 맞춰 바닥에 떨어뜨렸답니다. 이어 이두란의 화살이 정통으로 소년 외장의 머리를 관통하였어요. 백마를 타고 용감하게 창을 휘두르던 소년 외장은 힘없이 말 위에서 고꾸라졌답니다. 선혈이 낭자하게 뿜어 나왔어요. 용감무쌍했던 소년 외장의 죽음에 왜구의 사기는 벼락을 맞은 나무와 같았답니다. 이성계는 소년 외장의 죽음을 못내 애석해하면서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군에게 총공격의 명령을 내렸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치열한 싸움은 계속되었고 결국 이성계가 이끄는 아군의 승리로 끝이 났지요. 새벽빛이 점차 선명해지자 싸움터는 그야말로 지체들이 산을 이루고도 남을 지경이었어요. 이성계는 잠시 아득해졌답니다. 비록 승리는 했지만 죽일 수밖에 없었던 소년 외장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까닭이었어요. 이성계는 승리의 짜릿한 쾌감보다는 점차 기울어만 가는 국운을 한탄하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비록 왜구였지만 그런 용맹스런 후세들이 이 땅에도 자라나고 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처럼 어둡지만은 않을 것을. 멀리 아주 먼 새벽빛 사이로 백마를 탄 소년 외장이 긴 창을 휘두르며 들판을 달려가고 있는 환영이 이성계의 애타는 마음을 더욱 쓰라리게 하였답니다. 돈을 먹고 통통하게 살찐 달. 어느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받아 내려왔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경치 좋은 정자로 안내하거라. 거기서 나의 환영 잔치를 벌여보자꾸나. 백성을 돌보는 일보다 술 마시고 춤추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술판을 벌였답니다. 사또는 한 손에는 술병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부채를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지요.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판을 벌여 놀다 보니 사또는 달 구경을 한 번도 하지 못하였어요. 아니, 어찌하여 이 고을에는 달이 안 뜨는고? 내가 이 고을에 온 지 벌써 닷새가 지났거늘. 달이 떴어도 밤새도록 노느라 달 구경을 못한 사또가 갑자기 달을 찾으며 잔치의 흥을 깼답니다. 사또, 오늘 같은 날 어찌 달이 뜨겠습니까? 잔치에 초대된 스님이 한 달이 처음 시작하는 초하룻 날이라 달이 안 뜬다는 뜻으로 공손히 말하였어요. 그러자 사또가 비틀거리며 스님에게 다가왔지요. 뭐라고? 내가 이 고을에 와서 달이 안 뜬다고?
술 취한 사또가 스님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횡설수설하였어요. 스님은 기가 막혔지요. 참으로 별난 사또구나. 달이 어찌 사람을 가리며 뜬단 말인가. 보름을 주기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술이 취해 그러는 것인가. 스님은 사또가 한심했답니다. 허허, 왜 달이 안 뜰고 달이 안 뜨니 흥이 안 나는구나. 대사, 전에는 이 고을에도 달이 떴겠지요? 그랬지요. 아주 환하게 달이 떴지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뜰까요? 내가 이 고을에 온 후로 달을 한 번도 못 보았는데 달이 안 뜨는 이유가 나 때문이요? 사또가 이렇게 물어오자 스님은 놀기만 하고 백성은 안 돌보는 사또를 골려줘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그것이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달이 안 뜨는 이유는 모두 사또의 정성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모자라다고요? 예, 이 고을은 예로부터 부처님 정성이 가득해야 달이 뜨는 마을이지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또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지 않으셨지요. 그랬지요. 내가 내일 당장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리다. 그런데 얼마를 공양 드려야 하지요? 50냥만 공양하시면 달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또는 이튿날 바로 사람을 시켜 50냥을 절에 보내었어요. 그리고 달이 뜨기를 기다렸지요. 달아 뜨거라, 달아 뜨거라. 해가 지면서부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또는 목이 뻣뻣하게 아팠답니다. 옳거니 달이 떴구나. 아니, 그런데 저렇게 작을 수가. 서쪽 하늘에 눈썹 같은 초승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둥근 달을 기대하던 사또는 실망을 금치 못하였지요. 부처님께 공양을 한 보람으로 달이 뜨긴 하였지만 마음에 안 드는군. 사또는 스님을 불렀답니다. 대사, 달이 뜨긴 떴는데 너무 작고 희미하오. 좀 더 밝고 환하게 뜨게 할 수는 없소이까? 사또께서 50냥을 공양하셨으니 50냥 어치만 뜬 것이지요. 좀 더 많이 공양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밝은 달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를 공양할까요? 그렇게 환한 달을 원하신다면 100냥을 공양하심이 어떨지요? 사또는 바로 다음 날 100냥을 절에 공양하였어요. 그날 밤 어제보다 좀 더 밝고 큰 달이 떠올랐지요. 역시 공양한 보람이 있구나. 여봐라, 잔치를 벌이자. 사또는 달이 조금 밝아지자 또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다 보니 어느새 닷새가 후딱 지나갔어요. 대사, 달이 제법 밝고 커졌습니다. 달이 참에 따라 초승달이 반달이 된 것을 모르고 사또는 자신의 공양 덕분이라며 마냥 좋아하였지요. 사또께서 100냥을 공양해서 얻은 달이지요. 고을 백성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백성들이 좋아한다? 그렇다면 아주 환하고 둥글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진 사또는 이참에 백성들에게 둥근 달을 선물하여 존경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있지요. 공양을 더 드리고 정성을 다하면 분명 밝고 둥근 달이 뜰 것입니다.
스님은 이제 능청꾸러기가 다 되어 사또를 골렸답니다. 그래, 이번에는 얼마를 공양할까요? 이번에는 1,000냥을 공양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둥근 호박처럼 크고 밝은 달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00냥? 사또는 1,000냥이라는 말에 조금 주춤하였어요. 1,000냥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큰 돈을 들여서 둥근 호박처럼 크고 밝은 달을 꼭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의 달도 보기 좋기는 한데. 사또는 1,000냥을 들여 둥근 달을 보기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자 능청맞은 스님이 사또 가까이 다가갔어요. 사또, 지금의 반달도 보기 좋기는 하지만 밝고 둥근 달이 이 고을에 뜬다면 백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사또를 우러러보고 존경할 것입니다. 존경? 그렇지요. 백성들이 사또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면 고을이 편해질 것이고 고을이 편해지면 사또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질 것입니다. 온 나라에 퍼진다고요? 사또의 머릿속에는 임금님께 큰 상을 받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또는 날아갈 듯 행복하였지요. 사또는 다음날 절에 1,000냥을 공양하였어요. 그러고 며칠 있자 정말 밝고 둥근 달이 떠올랐지요. 이제야 달이 제대로 떴구나. 사또는 달을 보며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그리고 이방을 보며 하는 말이 역시 사람이건 달이건 돈을 많이 가져야 배부르단 말이야. 저것 봐라. 달도 돈을 많이 먹더니 통통하게 살찐 둥근 달이 되지 않았더냐. 하더랍니다. 처녀가 낳은 용왕담의 후손. 옛날 백두산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곳에 오생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지요. 오생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은 예절이 바르고 아름다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이런 사윗감으로 어울릴 만한 사람이 이리도 없단 말인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오생원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단 말이냐.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억울합니다. 딸은 눈물을 흘렸어요. 몇 달 전부터 제가 잠든 사이 방 안에 들어와 앉아있다 가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오늘은 꼭 잡고 말 터이니 오늘 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네. 딸은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거렸어요. 네가 자는 척하고 있다가 그놈이 들어오면 이 명주 씨를 발목에 묶어 놓아라. 이튿날 아침 오생원은 명주 씨를 따라갔어요. 명주 씨는 산을 하나 넘어 늪을 따라 이어졌지요.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저 물속으로 들어갔단 말인가? 그렇다면 늪의 물을 다 퍼내야겠구먼. 오생원은 늪의 물을 퍼내었어요. 물을 퍼낸 늪 한가운데에 넓적한 바위가 있었답니다. 바위를 들어보니 작은 구멍이 있었지요. 수국문이라는 글자도 써 있었어요. 이건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닌가? 신기하게 생각한 오생원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얼마 후 딸은 한쪽 발이 오리처럼 생긴 아이를 낳았어요. 오생원은 백두산에 집을 짓고 딸과 아이를 데리고 갔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가시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이나 지어주십시오. 오생원은 딸과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딱히 이름이랄 게 뭐가 있겠느냐. 오리발이라고 부르자꾸나. 딸은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리발은 자라면서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머리도 총명해졌답니다. 더군다나 물을 좋아한 오리발은 날마다 늪에 가서 헤엄을 치며 놀았어요. 어느 날 오리발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리발이 돌아왔지요. 오리발아, 어딜 갔다 이제 왔느냐? 어머니, 천지 속에 있는 용궁에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오리발아, 천천히 얘기를 해보거라. 늪에서 헤엄을 치다가 수국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였고 눈부시도록 휘황찬란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생긋생긋 웃으며 말하였어요. 용왕님은 제가 용왕담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필요해서 보낸 것이니 몸과 마음을 닦아 때를 기다리라 하였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마친 오리발은 활쏘기와 칼쓰기를 연습했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오리발은 커다란 독수리가 호랑이 새끼를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지요. 이런 어째? 저러다 호랑이 새끼들이 다 죽겠는걸. 오리발은 얼른 활을 쏘아 독수리의 날개를 맞췄답니다. 호랑이 새끼들은 풀숲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앞다리가 부러졌구나. 오리발은 호랑이 새끼들에게 약을 발라주고 정성껏 돌본 후 동굴 앞에 가져다 놓았지요. 며칠 후 호랑이 새끼들이 궁금해 동굴로 갔답니다. 동굴 앞에는 눈이 뻘건 호랑이가 앉아 있었어요. 호랑이는 등을 돌려 타라는 신용을 하였지요. 오리발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답니다. 호랑이는 힘껏 달려 샘터로 갔답니다. 오리발도 물을 몇 모금 마셨어요. 아, 시원하다. 잠시 후 오리발의 발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니, 내 발이... 오리발은 이상하게 여겨 발을 물에 씻었지요. 오리발이었던 발이 서서히 사람의 발로 변하기 시작하였어요. 호랑아, 정말 고맙구나. 네가 은혜를 갚으려고 날 여기로 데리고 왔구나. 오리발은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두만강 기슭의 곰바위에 가면 결혼하지 않은 임좌수의 딸이 있네. 그 처녀가 자네의 배필이네. 어서 가서 만나보게나. 이튿날 아침 오리발은 곰바위 마을로 향했답니다. 곰바위 마을로 가려면 서너 달은 걸리는 거리였지요. 오리발은 먹을 것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었어요.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이번에도 호랑이는 등을 내밀었어요. 호랑이는 오리발을 대문 앞에 내려놓고 사라졌답니다. 여보시오, 아무도 없소. 오리발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잠시 후
처녀가 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그때 마침 산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산 비둘기 둥지에 독사 한 마리가 있었지요. 이런, 비둘기가 위험하잖아. 오리발은 활을 꺼내 독사의 머리를 쏘아 명중시켰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사람이 찾아왔을까? 오리발을 본 처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오리발도 처녀를 똑바로 보지 못하였지요. 누굴 찾아오셨어요?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나와 결혼하여 백두산에 가서 살았으면 합니다. 처녀는 두 볼이 새빨갛게 되었답니다. 오리발은 처녀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후에 처녀와 결혼을 하였어요. 비록 태어날 때는 축복받지 못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용왕담의 후손답게 정의롭고 용감하게 자라 현명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지요. 오리발은 후에 세 아들을 낳아 훌륭하게 길렀으며 주위 사람들을 도우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금강산에 살던 다정한 오누이. 옛날 금강산 육화암 근처의 어느 마을에 오누이가 다정하게 살고 있었어요. 오빠의 이름은 호가였고 누이는 국향이었답니다. 오누이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약초도 캐고 나무를 해다 팔며 살았지요. 자갈투성인 산기슭을 일궈 작은 밭도 마련하였어요. 둘은 너무도 행복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해 봄, 동생 국향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알아 누웠답니다.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였어요. 약이 된다는 백도라지를 케어와 묻혀주고 참두릅이며 들중 열매를 따다줘도 어느 것 하나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국향은 먹은 것 없이 헛구역질만 해대었어요. 오빠, 어렸을 때 엄마가 구워줬던 삼치고기가 먹고 싶어. 어느 날인가 국향이가 오빠의 손을 잡고 말하였어요. 호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동해 바다로 갔답니다. 동해의 이름난 장전 포구에 온 호가는 만나는 어부마다 삼치를 구해달라고 애원하였어요. 누이 동생 사정이야 참으로 딱하지만 삼치는 6월에나 잡힌단다. 6월이라면 아직 한 달도 더 기다려야 하였지요. 하지만 알아 누워있는 동생을 생각하니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답니다. 호가는 어부들을 찾아다니며 낚시하는 법과 노 젓는 법을 배웠지요. 아마 먼 바다로 나가면 삼치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야. 며칠 후 호가는 어부들의 배 한 척을 빌려 타고 바다로 나갔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나갔지요. 장전 포구가 바다 너머로 사라지고 저 멀리 금강산의 봉우리들만이 아득하게 보였어요. 호가는 노 젓는 것을 멈추고 뱃머리에 낚시를 들이웠지요. 깊은 바다라 그런지 고기들이 꽤 많았답니다. 낚시를 들이우기가 무섭게 팔뚝만한 고기가 퍼득거리며 물렸어요. 하지만 반나절이나 낚시를 던졌지만 애타게 찾는 삼치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답니다. 호가는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갔어요. 이때 잔잔하던 바다가 너울거리며 배가 좌우로 흔들렸지요. 호가가 탄 배는 사나워지는 바다에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휘몰렸어요. 호가는 배를 꽉 붙들었답니다.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세차게 때렸어요.
순간 배가 크게 흔들거리더니 뒤집혀 버렸답니다. 산 속에서만 살아온 호가는 헤엄을 칠 줄 몰랐지요. 힘껏 발버둥 쳤지만 사나운 파도에 힘이 다 빠진 호가는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오빠를 바다로 보낸 국향은 아픈 몸을 이끌고 날마다 뒷산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갔어요.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오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어떤 날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바위에 앉아있기도 하였지요. 바다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답니다. 바닷물 속에 잠긴 호가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수십 마리의 거북이 떼가 몰려와 호가를 등에 태웠답니다. 눈을 찔끔 감았다가 떠보니 호가가 와 있는 곳은 용궁이었어요. 용왕은 호가가 삼치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파도를 일으키고 급히 거북이에게 명령을 내려 호가를 용궁으로 데려오게 한 것이랍니다. 삼치를 그토록 잡으려는 까닭을 듣고 싶구나. 호가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였어요. 과연 오누이간의 사랑이 지극하구나. 내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용왕이 신하에게 명령하였어요. 여봐라, 옥에 갇힌 삼치들을 여기 당장 데려오도록 해라. 얼마 후 삼치들이 겁을 잔뜩 먹은 채 용왕 앞에 이끌려 왔답니다. 호가는 삼치들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가야, 사실 여기의 삼치들은 틈만 나면 형제들끼리 싸움질을 일삼아 내가 잠시 옥에 가두어 두고 있었다. 그래서 바다에 삼치가 없었던 것이야. 용왕은 삼치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내 이놈들 듣거라. 여기 있는 젊은이는 동생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거늘 너희들은 어떠하냐? 삼치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었지요. 내 너희들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터이니 명심해서 잘 듣거라. 너희들은 이 젊은이와 함께 금강산에 가서 너희 동생의 병을 고쳐주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용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삼치들은 몸을 굽혀 외쳤어요. 용왕은 온갖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려 했지만 호가는 동생 걱정에 급히 떠나길 원하였지요. 호가는 거북이의 등에 올라타고 삼치들의 호위를 받으며 용궁을 떠났답니다. 무트로 가는 길에 무서운 곱상어를 만났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삼치들의 기세에 눌려 곱상어는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어요. 드디어 물 위로 거북이가 올라왔지요. 호가의 눈에는 그리운 금강산 12,000 봉우리들이 아침 안개 사이로 어렴풋이 보였답니다. 동생을 만날 생각을 하니 호가의 마음은 설레고 급해졌지요. 장전 포구 옆 하얀 모래밭으로 올라온 호가 앞에 금강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모래밭 앞 소나무 숲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지요. 육화암 근처에서 늘 보던 꽃사슴이었어요. 사슴은 호가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오더니 등에 타라는 듯 넙죽 꿇어 엎드렸답니다. 사슴은 머뭇거리는 호가의 다리를 머리로 톡톡 쳤답니다. 하지만 호가는 여기까지 안내해준 거북이와 삼치들을 어찌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천둥이 울렸답니다. 그러더니 사나운 회오리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왔어요. 놀란 호가는 눈을 감았지요.
바람이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니 거북이와 삼치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리둥절해 하던 호가는 사슴 등에 올라탔어요. 사슴은 바람에 나는 듯이 금강산 바위들을 요리조리 뛰어넘었지요. 사슴은 어느새 육하암 뒤편 바위 위에 올라섰어요. 사슴의 등에서 내린 호가는 가슴이 마구 뛰었답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동생 국향이가 동해 바다를 굽어보며 바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국향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놀란 국향이 뒤를 돌아다 보았지요. 호가와 국향은 반가움에 얼싸 안았어요. 국향은 호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이 메이도록 흐느꼈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오누이는 한참 동안이나 떨어질 줄 몰랐어요. 국향을 안고 있던 호가는 또 한 번 놀랐지요. 국향의 뒤편에 있는 커다란 바위 웅덩이 안에 삼치와 거북이들이 박을 대고 있었답니다. 호가는 국향의 손목을 꼭 잡고 웅덩이 쪽으로 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웅덩이 속 삼치들은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며 푸드덕거렸지요. 그런데 삼치들이 엉겨 퍼득일수록 이상한 향내가 진하게 풍겨 나왔답니다. 향기를 맡은 국향은 얼굴에 핏기가 서더니 재채기를 몇 번 하였어요. 오빠, 이상하게도 이젠 몸이 아프지 않아. 메스꺼리던 속도 쑥 풀리고 머리도 맑아졌어. 온몸에 힘이 나는 것 같은걸.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는 국향을 본 호가는 동생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삼치들아, 정말 고맙구나. 동생의 병이 이제 다 나았으니 어서 영궁으로 돌아가거라. 호가의 말에 삼치들은 펄쩍 뛰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용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고 아우성이었지요. 걱정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동생 병이 나았으니 용왕님도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호가는 웃으며 다장스럽게 삼치들에게 일렀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로 돌려보내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한두 마리라면 몰라도 수백 마리의 삼치들을 동해 바다로 데려가기는 어려운 일이었지요. 더구나 거북이들도 있으니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 먹구름이 깔리더니 천둥 소리와 동시에 갑자기 삼치들이 있던 웅덩이의 물이 콸콸콸 소리를 내며 솟구쳤답니다. 웅덩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넘쳐 흘러 큰 물줄기를 만들었어요. 그 물줄기를 따라 삼치와 거북이들은 무사히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갔지요. 호가와 국향은 바다로 떠나는 삼치와 거북이에게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어요. 후에 금강산을 찾은 사람들은 국향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바다로 나간 오빠를 애타게 기다리며 앉아있던 바위 봉우리를 망양대라고 불렀답니다. 망양대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던 곳이라는 뜻이랍니다. 옥돌 거울로 얼굴을 본 자매. 백운봉에는 옥장천이라는 샘물이 있었답니다. 이 샘물은 거울보다 맑고 얼음보다 차가웠지요. 이곳에 사는 옥황상제에게 딸이 둘 있었답니다. 두 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아가씨로 자란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거울이 없어 볼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 거울을 갖고 싶어요. 인간 세상에는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이 있대요. 딸들은 어머니한테 칭얼거리며 조르곤 하였어요. 너희들은 거울을 안 봐도 내가 보기에 다 예뻐 보인단다. 어머니는 두 딸을 달래었지요. 어머니, 그래도 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딸들은 어머니에게 떼를 썼지만 거울을 구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두산에 사는 백운 신령이 찾아왔어요. 백운 신령님, 저희 딸들이 거울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는지요? 어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백운 신령을 바라보았어요. 있고 말고요. 그렇게 원하는 거라면 하나 만들어 드리지요. 백운 신령은 환하게 웃었답니다. 정말이십니까? 고맙습니다. 백운봉으로 돌아온 백운 신령은 옥도를 하나 뽑았답니다. 그날부터 백운 신령은 두꺼운 옥도를 갈기 시작하였어요. 두꺼운 옥돌은 백운 신령의 손에서 손바닥 두께만큼 얇은 옥거울이 되었답니다. 아주 잘 보이는걸. 백운 신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백운 신령이 옥장천을 찾아왔지요. 옥거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딸들은 어머니에게로 달려왔답니다. 어머니, 거울 주세요. 두 딸은 동시에 손을 내밀었어요. 자, 이게 바로 인간 세상에 있다는 거울이란다. 어머니는 거울을 보여주었어요. 거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둘이 보겠어요? 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지요. 그럼 언니부터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거울을 맏딸에게 주었답니다. 동그란 거울의 앞면은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었고 뒷면은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어요. 세상에, 깜찍하기도 해라. 언니는 거울을 받으며 좋아하였지요. 언니, 빨리 비춰봐요. 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언니는 눈을 크게 떴답니다. 동생보다 더 예쁠 거라고 믿어왔던 언니는 자기 얼굴이 동생보다 훨씬 못생겼다는 것을 알았지요. 이럴 리가 없는데. 언니, 왜 그래요? 동생은 언니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답니다. 너나 실컷 보렴. 난 치장을 안 해서 그런지 가서 치장을 하고 다시 보아야겠다. 언니가 화를 내며 일어났답니다. 그 바람에 동생은 차마 거울을 들여다보지 못하였어요. 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어떨까? 언니만큼 예쁠까? 아마 언니를 닮았을 거야. 동생은 거울을 들고 머뭇거리고 있었답니다. 얘야, 넌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느라 아직까지 거울을 보지 않고 있니? 어머니가 의아한 듯이 바라보았어요. 동생은 용기를 내어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옷같이 깨끗한 얼굴, 웃음을 띤 눈매, 촉촉하고 아담한 입술,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 동생은 방긋방긋 웃으며 거울을 가슴으로 안았답니다. 거울 이리 내놓으렴. 언니는 머리를 감아서 빗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왔답니다. 거울아, 거울아, 내 예쁜 모습을 보여다오. 언니는 거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없어. 거울을 본 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다시 보아도 자기의 얼굴은 동생보다 예쁘지 않았어요. 언니는 자기의 눈이 의심스러웠지요. 하루, 이틀, 사흘, 언니는 거울을 독차지하고 앉아서 보고 또 보았답니다. 아무리 보아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똑같았어요. 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건 다 백운 신령이 거울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언니의 얼굴이 몹시 일그러졌답니다.
그래, 이건 분명 잘못 만든 거울이야. 언니는 거울을 확 던져버렸어요. 이때 백운봉 벼랑 위에 앉아있던 백운 신령의 머리 위로 옥거울이 떨어졌지요. 누구야? 어떤 놈이냐? 백운 신령은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졌답니다. 잠시 후 백운 신령의 머리에서 흰 피가 흘러나왔어요. 석 달 동안이나 흰 피가 옥등에 흘러내렸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백운 신령은 돌부초로 변해버렸답니다. 다만 목에 걸려있던 염주만 바람에 흔들렸어요. 백운 신령의 소식을 들은 동생은 백운봉으로 내려와 정성껏 제사를 지내었지요. 부처의 목에 걸려있던 염주가 또르르 굴러서 옥등으로 들어갔답니다. 이윽고 옥등에 고여있던 끈적끈적한 피는 샘물로 변하였어요. 동생은 목이 말라 옥등에 고인 샘물을 세 모금 마셨답니다. 정말 시원하구나. 샘물이 시원하여 세수도 하였답니다. 그 후 옥황상제의 둘째 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 예뻐졌어요. 너는 갈수록 예뻐지는구나. 도대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것이야? 언니는 동생의 얼굴을 보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매일매일 얼굴 치장을 했지만 동생을 시기하는 언니의 얼굴은 갈수록 더 미워졌답니다. 나중에는 얼굴이 흉하게 변하여 시녀들도 놀랄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옥등에서 흘러내리는 샘물이 백운 신령의 피가 변한 것이라고 하여 옥장천이라고 불렀다고 한답니다. 원숭이로 변한 구두쇠 부부. 어느 마을에 구두쇠 영감 부부가 살았답니다. 구두쇠 영감은 평생 노랑이 짓을 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지독한 노인네야. 이제까지 남에게 물 한 바가지 그냥 주는 것을 못 봤다니까. 물 한 바가지가 다 뭐요? 감기 곧불도 남한테 안 줄 위인인데.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어쩌겠다는 거지?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으면서. 누가 아니래요. 그러다가 죽으면 남 좋은 일 시키겠지 뭐. 그러나 구두쇠 영감은 남들이 뭐라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돈 한 푼을 더 벌어들이기 위해 수전노 노릇을 계속하였지요. 구두쇠 영감 집에는 부엌 일을 하는 젊은 하녀가 있었어요. 이 하녀는 얼굴이 못생겼지만 마음씨는 착하였지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썼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거지 노파 한 사람이 구두쇠 영감 집으로 구걸을 왔답니다. 그때 구두쇠 영감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지 노파는 빈 그릇을 내놓으며 찬밥 한 덩이만 주십시오.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하고 애원하였어요. 구두쇠 영감은 수저를 내던지고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게을러 빠진 할망구 같으니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짜밥을 먹겠단 말이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구두쇠 영감은 집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어요. 부엌에서 하녀가 뛰어나왔지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저 할망구를 당장 내쫓아라.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개를 풀어 따끔한 맛을 보여주거라. 하녀는 대답 대신 거지 노파에게 다가갔어요. 서슬이 시퍼런 구두쇠 영감의 눈길을 피해 거지 노파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그제야 하녀는 거지 노파에게 공손히 말하였어요. 할머니, 노여우셨지요? 주인님을 대신하여 사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실 것을 가져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녀는 거지 노파의 그릇을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구두쇠 영감이 거지 노파에게 야단칠 때 하녀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저녁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하녀는 자기 몫의 저녁밥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지 노파에게 돌아왔지요. 할머니, 변변치 않습니다만 받아주십시오. 하녀가 밥그릇을 건네자 거지 노파는 가슴이 찡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떤 진수성찬이 이 한 그릇의 밥보다 귀하겠나. 아가씨, 고마워요. 아가씨는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거요. 며칠 뒤 아가씨한테 산속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때 동북쪽으로 10리쯤 걷다가 시냇물을 만나면 그 물에 꼭 목욕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거지 노파는 시냇물에 꼭 목욕을 하라고 신신당부하더니 밥그릇을 들고 총총히 떠났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구두쇠 영감 부인이 하녀를 불렀어요. 야야,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너라. 주인 영감님이 나무를 잡수고 싶으시다는구나. 예,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하녀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인 방에서 나왔답니다. 바구니를 옆에 끼고 하녀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거지 노파가 일러준 대로 동북쪽으로 10리쯤 걸어갔지요. 그러자 정말 냇가가 나타났어요. 하녀는 옷을 훌훌 벗고 냇물 속에 뛰어들어 목욕을 하였지요. 목욕을 마치자 상쾌해졌어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하녀는 나무를 뜯어가지고 구두쇠 영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못생긴 하녀가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었답니다. 하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게 누구야? 구두쇠 영감집 하녀가 틀림없나? 너무 예뻐져서 전혀 몰라보겠는데. 세상에 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아니, 선녀도 저 아가씨보다 못할걸? 하녀의 달라진 얼굴을 보고 총각들은 가슴을 태웠어요. 하녀에게 매혹되어 부잣집 아들들이나 귀족 청년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들은 하녀에게 다투어 청혼하였어요. 자기 집에 높은 신분의 젊은이들이 들끓자 구두쇠 영감은 생각하였지요.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저 하녀 아이를 양딸로 삼아버려? 그러면 나는 부자나 높은 벼슬아치와 사돈을 맺게 될 것이 아닌가.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인데. 구두쇠 영감은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얼른 하녀를 양딸로 삼았지요. 하녀는 구두쇠 영감 부부를 부모님으로 극진히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 영감 부부는 하녀를 안방으로 불러 말하였어요. 얘야,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구나. 네가 요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예뻐졌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녀가 대답하였어요. 산에 들어가 동북쪽 방향으로 10리쯤 걸어가면 냇가가 나옵니다. 그 냇가에서 목욕을 했더니 남들이 예뻐졌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구두쇠 영감 부인은 귀가 번쩍 뜨였답니다.
영감, 들으셨지요? 우리 함께 가서 목욕을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미남이 되고 저는 미녀가 될 거예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나. 우리 딸애가 미인이 된 걸 보면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우선 같이 가보자고. 구두쇠 영감 부부는 하녀를 집에 남겨두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녀가 말한 대로 길을 찾아가니 정말 냇가가 나왔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속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지요. 그래도 꾹 참고 목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목욕을 마치고 물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구두쇠 영감 부부는 몸이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온몸을 박박 긁었지요. 그러자 몸이 금세 부어오르더니 난데없이 털로 뒤덮이는 것이었어요. 구두쇠 영감 부부는 서로의 변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이럴 수가, 냇물에 목욕을 하니 괴물로 변해버렸구나. 곧 계집애가 우리를 속였어. 구두쇠 영감 부부는 분통이 터졌어요. 양딸로 삼았더니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 요만큼한 것을 그냥. 그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집을 향해 달려 내려갔어요. 한편 하녀는 구두쇠 영감 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돌아올 때가 되었지 싶어 대문 밖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는데 거지노파가 불쑥 나타났지요. 할머니! 하녀는 너무 반가워 거지노파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자 거지노파는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말하였지요. 아가씨,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하녀는 깜짝 놀랐어요.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른다니 무섭고 떨렸지요. 거지노파가 말을 이었답니다. 이 집 주인 영감 부부가 지금 원숭이로 변해 아가씨를 해치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이들은 아가씨가 자기들을 속여 원숭이로 변하게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죄값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모르고 말이에요. 하여간 이들이 오고 있으니 빨리 막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겠지요? 예. 대문 앞에 숯불을 피워 놓아요. 어서요. 하녀는 거지노파가 시키는 대로 대문 앞에 숯불을 피웠어요. 잠시 뒤 원숭이로 변한 구두쇠 영감 부부가 씩씩거리며 나타났답니다. 이들은 분노로 눈빛이 이글이글 하였어요. 아래를 살필 겨를도 없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대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몸이 기우뚱하였어요. 그러더니 원숭이 두 마리는 나란히 숯불에 엉덩방아를 찧었답니다. 이들은 엉덩이가 빨갛게 되었어요. 숯불에 데인 것이지요. 겁이 더럭 난 원숭이들은 산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답니다.